안녕하세요. 예, 문제 잘 푸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낸 영역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면, 정확하게 우리 출제 영역이라고 한다는 것이라면 조금 벗어났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을 때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 지겨운 누구? 뒤르캠? 베버? 그치. 요 사람이 한 개는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추세로는. 그 다음에 무슨 연구방법론. 그래서 한 문제 나와야 될 것 같고, 문화도 한 문제 꼭 내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분방한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영역 하나 또는 나머지 영역 둘 이렇게 내는 것 같아. 막상 이렇게 하니까 사회문화가 엄청 쉬워 보이지만 그게 또 아닌 게 문제죠. 예, 그렇죠. 나머지 영역 한계가 어딘지 모르죠. 우선 문화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것 같고요. 디르켄 베버는 디르켄 베버를 정말 적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개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뜻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 같고요. 연구방법론에서 자꾸 뭔가 우리가 다루지 않은 영역까지 내려고 발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트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또 서술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해보자라는 것과 작년 기출문제 형식에 대해서 준했을 때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문제가 사회문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7번 보면은 사회학적 개념 쓰시오 나와 있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쓰시오 7번 8번이 있었어요. 근데 7번에 보면 사회학적 개념이라고 했죠. 여러분, 개념은 뭐냐면 다시 한번 표제어예요. 표제어. 표제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단어명 중에 이게 있을 거예요. 단어명 중에 이게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단어명이 아니면 굉장히 주요하게 이 단어는 사회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단어는 이 뜻이야 라고 상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런 게 있어. 헤게모니라고 쓸 수도 있고, 헤게모니적 지배라고 쓸 수도 있으면 뭐가 답이 될까? 헤게모니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설명이 구태연하게 된다 그러면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걸 지우시는 게 좋고, 왜 이렇게 헷갈리냐? 개념 자체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헤게모니 같은 개념은 추상적 개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라는 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지휘불일치 같은 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있고, 아노미는 두 명의 학자들에 대해서 이론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두 줄 이내라는 말이 가능했지만, 헤게모니는 이게 원래 뜻에서 그람시가 이걸 바꿔버렸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내는 게 애매한 입장이 된 거지. 그래서 그냥 개념으로만 출제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전과는 궤를 달렸다니까 그람시의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람시는 단순한 투쟁적, 혁명적 시각으로만 한정진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봤다? 문화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냥 투쟁, 싸움이란 거는 분명히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야. 근데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 결국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발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헤게모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가로 다음에 보면 그에 따르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 나와 있죠. 지배적인 사고라고 나와 있을 때, 지배적인 사고는요 어떤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러한 사고들을 전부 다 이 사회학적으로 연결된 모든 사고 이 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헤게모니가 되는 거지. 그럼 헤게모니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고라고 하는 게 대상이라고 한다면 얘는 바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고, 이데올로기는 사고, 생각, 추상적 개념이죠. 그러면은 이데올로기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이래요. 민주주의는 뭐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 개념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우리가 어떤 개념에 있을 때 무슨 주의들이 갖고 있는 속성 있죠. 가장 중요한 속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다라고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느냐라고 보는 것을 분석 틀이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데올로기에서 헤게모니까지 나갔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 그람시의 뜻이고요. 그람시가 잘한 얘기가 있어. 거기 밑에서 셋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 자신들의 주도권 단어 있지. 이 주도권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 책 잘 읽어봐. 진짜 그람시밖에 안 나와. 근데 뭐 이걸 안 쓰겠죠? 이걸 알면 안 되고 이렇게 되고요. 문화적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게모니의 그람시의 변화를 통해서 과거에는 혁명적 투쟁, 정말 생존적 투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슨 투쟁을 하는 거야?
문화적인 투쟁이 시작되는 거지. 문화적 투쟁이 시작되니까 이 그람시가 있는 시대 말고 다른 쪽에서 독일 쪽에서는 무슨 학파가 나타난 거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타난 거야. 프랑크푸르트 학파랑 그람시의 공통점 하면은 마르크스주의를 무슨 계승했다? 비판적 계승했다야. 두 개 공통점이.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중심을 가져왔는데 그람시 나름대로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프랑크푸르트 마르크스를 그 스탈린식 교조주의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약간의 타협이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나왔던 게 무슨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이들이. 물론 이걸 안 내고요.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나왔던 문제가 있죠. 한류를 분석할 때 쓰는 관점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화산업이란 관점에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봤어요. 초기 프랑크푸르트 학파고 이제 후기가 되게 되면 이제 민주사회주의로 이끌어지는데 이들이 지대한 공을 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니 이거는 그람시와 다른 거죠. 그람시와 다르고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그것도 계승을 하되 결국 이거 뭐냐면 강화된 복지 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사회문화 영역은 아니고 이쪽만 이제 출제를 했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사체에 대한 학생과 선생이 대하이다 라고 했었을 때 결사체 한번 봅시다. 결사체의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앞에 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요. 이 결사체는 기본적으로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발성이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죠. 가해과 탈퇴가 비교적 뭐하다? 자유롭다라는 거지. 자, 가해과 탈퇴가 자유롭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시민적 자유, 자연적 자유 나왔지. 시민 아니죠. 사실 사회적 자유죠. 아무튼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 가해가 탈퇴가 자유롭다가 누구 마음대로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들의 자발성, 그 사람의 주체성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집단이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이 집단을 구분했을 때 이 사람은 의지라고 했고요. 그치? 테니스는. 그리고 쿨리라는 사람은 뭐 갖고 구분했죠? 관계라고 구분했지. 근데 관계의 성격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안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좀 관계에 대해서 의미를 다르게 두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둘 다 집단 구분에 대해서 집단 자체의 성격보다는 이 테니스하고 쿨리는 둘 다 어디서 출발했냐면 사람들의 심리에서 출발했어. 근데 심리라는 단어 쓰면 우리 사회학에서 안 쓰잖아. 바로 뭐냐면 욕구에서 출발한 거야. 이것도. 욕구. 그러면은 이 테니스의 의지라는 건 내가 욕구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한 데가 어디? 결사체가 되는 거라. 그치? 결사체가 되고 무슨 욕구냐에 따라서 또 이 결사체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쵸?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원초적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 원초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긴 한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 영역에서 하게 되는 거. 그럼 이걸 뭐로 보냐면 침묵으로 보는 거지. 침묵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구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에서 이걸 이익이라는 공통점을 봤을 때 두 개로 나누죠. 사익과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나눠갖고 또 이제 결사체를 세 개로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뭐에 의해서? 나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자발적 의지를 뭐라고 불렀냐 했더니 테니스는 자, 내가 이제 답으로 쓰라고 했더니 선택 의지였긴 했는데 이 선택 의지는 이 결사체에 대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나온 문장이 바로 선택 의지의 뜻이에요. 개인들은 바로 가로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경향에 따라 개인들은 행위를 결정하는 내적인 원리 나와 있지. 행위를 결정하는 내적인 원리 뭐예요? 의지잖아, 의지. 그렇지? 그 의지의 자발성이라고 했지. 내가 고른 거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고른 거야라는 건데 선택 의지. 자, 이거는 테니스가 얘기한 거예요. 테니스가 얘기해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결사체뿐만 아니라 당연히 또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공동체라는 것이 있더라. 공동체라는 것은 나의 선택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굳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냥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매우 지속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추구하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 욕구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맞춰 나간다. 수동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수동성이지. 그럼 이건 뭐? 자발성, 주체성이 되는 거지. 결국 이 자발적 결사체의 등장은 현대사회의 다원성을 높여주게 되고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역시 무시할 수가 없었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들의 있는 관습적 영역이나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침묵적 영역, 어떤 깊은 인간관계, 원초적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강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요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그쵸?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못했어.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도 가져오고 있었는데 못했다가 이제 이 다음에 또 뭐로 이어지게 됐냐면 이 다원성에 대해서 사익과 공유에서 뭐 관료제도 나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비공식 조직에서 다시 한번 이게 합쳐진 개념이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쿨리를 보게 되면 쿨리는요 관계에 대한 성격이야. 집단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 봤었을 때 몇 차? 1차가 있고 2차라고 구분했었죠. 그래서 이 성격을 갖고 1차 관계, 2차 관계라는 설명을 했었고 우리는 이 집단 구분할 때 이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 이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이지 쿨리는 여기에 집착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둘의 특징이 약간은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상상론이야? 이 욕구나 심리죠. 욕구나 심리인데 이게 기능에서 유지가 돼서 이쪽에는 약간은 상상론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라는 단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1차 관계나 2차 관계가 있을 때 그 성격 자체가 차이가 있지. 1차 관계는 여기서 얘기하는 원초적 관계다라고 부르죠. 인격적 관계다라고 부르면 2차 관계는 그에 어떤 이 밑에 있는 게 있는 거지. 결국 여기서 다루는 영역은 위쪽에 있는 이제 결사체나 이쪽에서 이제 다시 또 구분돼서 나타난 게 이 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눴을 때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다라고 하기보단 뭐 이제 선택 의지냐 뭐 관계에 대한 거냐라고 하게 되는데 솔직히 단답형으로 출제를 된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내는 것은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선택 의지를 물어봤었고 단답형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 개념부터 출발해서 이 자발적 결사체가 있었을 때 또 이거 있죠. 공식 조직 있고 공식 조직하고 자발적 결사체를 연합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막상 우리가 출제됐던 게 요거였죠. 비공식 조직에 대한 걸 냈었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 공식 조직이란 게 무엇냐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지금 많은 것은 이건데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호선 실험이라고 있었죠. 호선 실험이라는 거는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설이 이거였어요.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근무 시간, 그 다음에 뭐 월급, 그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 요소들이 이들의 능률을 올려준다는 가설을 세우고서 실험했던 것이야. 자, 근데 이 가설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호선 효과가 비공식조직 영향을 미치면 이 가설은 기각됐다라는 거지.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 유대감이라든지 친목이라든지 이게 더 능률을 올려준다라는 실험 결과 통제 집단에서 이게 나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만 이게 더 유의미한 결과를 준다? 그걸 말했을 때 호선 실험에서는 이 비공식 조직의 존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우리 문제로 나왔어. 호선 실험이. 호선 실험이 문제로 나와서 비공식 조직 얘기를 했으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 역기능? 순기능에 대해서 내려고 한 거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례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단순히 호선이 이거다라고 해서 그냥 쓰면 안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비공식 조직은 이번에 출제가 됐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고 비공식 조직은 어떻게 보면 이 공식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큰 개념이 뭐예요? 관료제에 대한 개념이죠. 이 관료제가 갖고 있는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관료 조직도 나왔지만 관료제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 비공식 조직에 대한 얘기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가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봤고 이쪽이 나왔어. 이쪽이 출제가 됐고 관료제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속 했었는데 이쪽이 출제가 됐고 그럼 다시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집단 기본으로 출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집단 구분과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면 되고 우선 그리고 이 사람은 조직이란 단어 안 썼죠. 집단이란 단어를 썼죠. 집단을 구분하는 거다라는 거 있고 조직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었던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13번은 그 머튼 문제 나왔었을 때 그 유형을 한번 보자라고 했었고, 제가 이제 수업을 했을 때 항상 한 게 이 종속 이론이 나올 게 너덜너덜하게 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라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연구 자체가 어딜 대상으로 했지? 제 3세계 중남미를 대상으로 했다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발례를 내봐라라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발례가 사실 뭐냐면은 일종의 종속 이론이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라라고 했어. 이 문제의 핵심은요, 종속 이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어야 했다라는 거지. 단순히 한계점을 써버리고 비판점을 써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당연히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 더, 사회변동론적 이 이론의 비판 측에서는 무엇보다 평등하고 조화로운 자본주의 발전의 환상 체크합시다. 자, 평등하고 조화로운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환상이라고. 뜬금없이 뭐부터 나왔냐면 평등하고 조화로운 자본주의? 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뭐 돼 있어 우리가? 종속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지. 종속을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슨 발전해라? 주체적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만, 이 주체적 발전에 기대하는 바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계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비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발례에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발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종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자본주의를 잘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예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답변에 있었던 어느 나라냐면 중남미에 있는 칠레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낸 거예요. 종속 이론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잘 먹는 나라. 동남아로 넘어와서는 이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 수많은 지원 받아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문제의 첫 번째 비판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사례, 특정한 경우에서 이 대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걸 낼 수도 있죠. 한국이라든지 구체적이라고 했으니까 동남아의 어느 나라 이렇다 신흥공업국 이렇게 쓰시기보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쓰기보단 여기 뭐라고 나왔어?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으면요, 지칭을 해주는 게 안전해요. 알겠어요? 어떤 나라를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떤 분이 이걸 썼어요. 일본을 썼어.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설명했다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그런 유추하지 마. 정확하게 얘기해. 일본이란 나라는요, 이 영구보다 이전에 이미 근대화가 완료된 나라였어요. 그럼 일본의 과거를 종속이론으로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애매하게 되고, 근대화가 이미 끝난 나라라고 봤었는데, 이제 그분의 서술은 여기다가 이걸 썼어요. 유교라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구에 있는 기술도 받아들이면서 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 얘기를 썼거든. 자, 이거는 이 종속이론의 비판이 이 종속이론의 발례가 아니라 이건 뭐의 발례라고 한다면 근대화론의 발례죠. 근대화론의 발례. 그치? 그러니까 근대화론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얘네들이 하는 게 무엇을 경시합니까? 전통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전통을 버리지 않고서도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건 쓰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일본을 빠져버리고 다른 나라 썼을 때, 예를 들어 뭐 종속이론 입장에서 한국을 한다면 신흥공업국이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한국 같은 나라의 특징들은 뭐냐면 바로 국가 주도 발전이죠. 이 국가 주도 발전을 얘기하게 되면 좀 짜증나는 게 있는 게, 이게 관민 협력이거든. 자, 이 표현이 약간 느낌이 오죠? 이거 언제 쓰던 표현일까? 관민협력. 일제시대 때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주도인데, 이런 짓을 해버린 존재가 있잖아. 누구? 박정희지. 박정희가 그렇게 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박정희가 했던 게 처음에는 엄청 먹혔어. 무슨 운동할 때? 새마을 운동할 때 먹혔어. 이거는 성공한 거야. 농업에서 산업화 시킨 거 인정. 근데 그 다음 산업화는 또 누가 주체가 된 거야? 노동자하고 이제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있는데 누구만 낀 거야? 자본가만 여기서 문제가 된 거야. 자본가끼리 노동자가 소외시키니까 문제가 된 거야. 네, 거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례하고 다른 게 주체적 발전을 했어. 독립했는데 내부적 문제 때문에 아주 쓰레기가 된 데가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두 번째 가로에 대한 예시라고 하는데 이 나라입니다. 필리핀이야.
필리핀은 뭐냐면은 분명히 미국한테 1953년인가에 독립했거든. 독립했는데 얘네가 망가졌죠. 아 진짜 잘 살았어 얘네. 진짜 잘 살았고 원래 일본보다 더 잘 나갈 거다 했었는데 망가진 나라가 뭐 때문에? 마르코스 부패 때문에 망한 거지. 이 내부적 요인 때문에 망한 거지. 얘는 반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패 정권 때문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촉싹 목막해서 되니까 또 이거하고 다른 발리로서 들기는 괜찮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해라는 게 어떤 적합한 답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 종속이론의 비판이나 내용이 나왔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설명하기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봤었을 때 응? 한 게 뭐냐면 우리는 종속이론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여기서 출발했다지. 갈등에서 출발했다라는 관점에서는 갈등 맞아. 갈등 맞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잖아요. 무슨적 요인? 무슨 요인? 외부적 요인인지. 외부적 요인이니까 국가 간 무슨 관계? 힘의 관계지. 여기에만 집중한 거지. 자, 그럼 이 말씀이 이미 끝났네. 외부적 요인에만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경시했을까? 내부에는 경시했다라는 얘기를 쓰면 되겠지. 요걸 써도 답이 되지. 내부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모순이 있음을 경시했다라는 걸 쓰면 되지. 그럼 내부에 모순이 있어.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갈등론의 관점이지. 그게 여기 나온 뭐야?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이론에 비판이 있다라고 나온 거지. 그래서 근원적 문제점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좌파 입장에서 답은 뭐야? 좌파면 갈등론이니까 계급, 갈등, 모순이지. 요걸 쓰면 되는 거지. 계급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써달라는 거였죠. 이런 힌트가 있었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답이 있잖아 위에. 그치? 여기서 봤었을 때 좌파 입장에서 비판은 결국 계획갈등 모습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정신표적 기질을 저지르는 사건에서 그의 사회관계나 교우관계 문제에서 이걸로만 찾는 거야. 이걸로만 찾는 거야. 정신병자에 대해서. 근데 뭘 찾아라? 그 자체가 정신병이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줘라라는 거. 내부에서 찾아달라지. 그래서 내부라고 쓰신 분도 있고 다이렉트로 계획갈등 무슨 쓰신 분도 있어. 잘 생각해봐. 갈등론의 입장에서 비판은 항상 무슨 얘기해? 아, 너네는 갈등이 있어. 이거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잘못 찾았다라고 하니까 좌파 진영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네가 잘 봐야 된다. 외부 관계가 아니라 내부 관계에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회변호론적 다운표 잃어버린 민족적 자본주의에 대한 향수 나와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은 그런 민족적 자본주의 탁 박정이죠. 근데 이게 브라질이나 이쪽에서 스페인한테 벗어나갖고 얘네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겪었어. 자기 나름대로의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그게 그 나라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고요. 또한 이 이론이 제3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 특정한 변동 원인. 자 보세요. 특정한 사례라고 했어요. 특정한 사례라고 그랬을 때 종속 이론의 연구 대상은 뭐예요? 국가지. 그럼 여기서 예시 들은 게 뭘 제시하려고 했다면은 국가를 예시를 들어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라고 했었고 내가 써달라고 한 게 뭐였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무슨 원인? 변동 원인이야. 특정한 변동 원인이야. 이 변동 원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종속 이론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인 거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니까 근대화의 원인에 대해서 내부적 요인에 찾았다가 근대화론의 입장이었다면 얘네들은 외부적 요인에 찾았다잖아. 그치? 근데 계속 내부적 요인 있잖아. 내부적 요인.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나타났다를 그 나라가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써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주체적 발전, 근데 주체적 발전이 종속을 끊어서가 아니라 종속된 상태로 주체적 발전했어. 이것도 사례가 되고. 두 번째, 한국 같은 신흥공업국 사례해가지고 국가주도 써도 되고 관민협력 써도 되고 한국전쟁 써도 돼요. 제가 쓴 건가요? 예, 한국의 한국전쟁 이런 것도 원인이 돼.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게 있게 되면서 6.25가 있게 됨으로써 이제 정말 급격한 변동을 겪었잖아. 그러면서 이게 쪼개지면 되면서 이게 종속이론의 개념과는 완전히 상이할 정도로의 변동을 겪었고 근대화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변동 원인을 써달라니까 하나의 사건을 지칭해서 써달라는 거. 필리핀 부패 같은 거 쓰면 되게 좋지.
그치? 내부적 요인이니까 발레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니까 변동 원인에 대해서 써달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종속 이론의 구조대로 들어가지 않는 나라와 그 나라의 급격한 변이 올라갔다 내려간 거. 예를 들어 이거지. 기울기가 변한 거지. 이렇게 됐다 올라간 계기를 쓰거나 올라갔다 뭐한 계기, 내려가는 계기를 쓰거나 변동 원인이니까. 그치? 근대화가 꺾이거나 근대화가 됐거나라는 거에서 그걸 써달라라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나왔던 현상이다 보니까 나왔던 문제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례나 예시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가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발레들을 갖고 묶어서 나타난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 외부적 요인을 보자는데 외부적 요인에서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무슨 론이야? 세계 체제론이라고 하는 거지. 세계 체제론도 출제가 됐었지.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한 번 더 낼게요. 세계 체제론은 개념으로 나왔었으니까 그럼 세계 체제론과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예시를 들거나 이거의 사례를 들거나 해서 난다고 한다면 이거에는 없었는데 이거 있는 개념이 있지. 뭐에 대한 얘기일까? 반주변부에 대한 얘기예요. 그치?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봐라. 이것도 맞긴 맞는데 이건 하나의 사고틀이고 얘네에 없던 거라고 한다면 반주변부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물어볼 만한 거지. 왜? 종속도 냈고 세계체제도 냈어. 둘이 비교해라 그럼 이건 거지. 알겠나요? 그럼 반주변부의 속성 같은 거, 그럼 반주변부의 사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셔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나오는 거. 근대화론을 통해서 종속이론과 서로 비판, 상호 비판하는 건 나왔지. 문제가 나온 거야. 그거는 로스터 해가지고 그거 나오고 종속이론 비판에다 나온 거니까 그 다음은 종속이론 비판이 나오는 시대니까 자세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근대화란 단어에 대해서 또 봐야 되는데 근대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근대화란 단어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거에서 무엇이 근대화냐라고 하는 무엇이 전제를요. 얘 같은 경우는 종속이론 같은 경우 종속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도 그거 할 수 있거든 이잖아. 그렇다면 근대화론이 갖고 있는 무엇이 근대화냐라는 그 필드, 영역, 그 단계에 대해서 얘네들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용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얘기하는 발전 우리 하고 있거든. 무슨 발전이라고 그랬지? 저 발전이라고 그랬지. 그럼 저 발전이라는 거는 진화라는 관점에서 종속이론도 갖고 있는 거고 그 발전의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 발전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그게 바로 이거야. 요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야. 이 사람도. 프랭크란 존재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프랭크란 존재가 요것만 갖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카르도소라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야. 프랭크와 카르도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이 뭐냐면 요것도 얘기를 해준 거야. 갈등론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내부적 착취도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게 한계점이니까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배우는 프랭크의 입장에서만 요걸 본 거고요. 이후에 종속이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킨 그 사람은 내부적으로도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고 착취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거지.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프랭크라는 사람의 종속이론에서 비판을 까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건 이쪽이고 이쪽으로만 나왔어요. 실제로 이쪽으로만 나왔고 이 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일로 나가거나 또는 갈등론의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근대화의 필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보면 되고 단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정치는요. 뭘 많이 했죠. 정치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건 무슨 화? 민주화. 경제적으로 무슨 화? 산업화. 그렇지? 사회적으로 뭘까? 저는 이 말 쓰고 싶어요. 인권 존중. 인권 존중인데 최근에는 요거보다 구체적인 수단을 쓰니까 이전에 없었던 게 만들어지니까 요 얘기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복지 확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보통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근대화가 됐냐 안 되냐고 이 종속이론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런 거 잘하고 있었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갈까요? 종속이라고 했었을 때
종속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월트 프랭크 입장에 정해져 있다는 게 저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한 게 아직 산업화를 가려고 시도하는 되니까 1차 또는 단순 제조업에 빠져 있고 1차 자원이나 단순 제조고 발달된 나라는 바로 뭐냐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2차라든지 그 위의 단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정지니까 요 둘의 관계만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만악의 근원은 뭐로 보는 거야? 미국이란 걸 지칭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종속이론에서 이렇게 정복된 대상 보게 되면 정석의 근원 자체가 미국이라는 걸 기점으로 설명을 다 해요. 정석이론이. 그럼 미국과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 정석이론 설명이 애매한 거지. 돌아가자면 우리나라 일제치 하시는 사실 일본에 우리가 뭐 된 거야? 종속된 거 맞잖아. 우리나라 자원 따 훔쳐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건 설명 못하는 거죠. 완전히 영역 필드가 다르다 보니까 프랭크는 이런 예시를 들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을 한정지어 설명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종속이론 더 안 한다. 진짜.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저는 이제 난이도를 하라고 썼어요. 하라고 썼었는데 의외로 이 13번은 이제 쓰는 게 문제였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쓰는 게 문제였으니까 뭘 쓰지라는 고민했었는데 14번은 뭘 쓰지 수준이 아니었지 뭔 소리지? 였나 봐요. 근데 너무 쉽게 낼 수 없잖아. 강대국의 어떤 자본이 지배한다 이런 얘기 쓸 수는 없는 거 알죠? 양심상. 그럼 진짜 그런 구조주의 같은 문제가 돼버려. 그런 문제는 낼 수가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냈던 거고 이거는 우선 이거였죠. 문화 제국주의라고 우선 쓸게요. 그럼 개념 쓰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무슨 주의 나왔을 때 개념 쓰는 방법. 보세요. 문화 제국주의면은 요 우리가 이제 명사형이라고 되는 걸 끊어 사회 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도 그렇고 문화적 상대주의 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하면 극단적 끊고 문화 끊고 상대주의 끊는 거야 개념을 쓸 때. 예, 아니 그냥 사전적 개념을 외워서 쓰면 대체 오케이. 근데 개념을 쓸 때 그러면 제국주의부터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이용한 제국주의? 문화에 있어서 이거야. 그럼 제국주의가 뭔데? 지배야. 누가 누구를 강대국이 누구를 약국을 지배하는 현상이야. 그치? 무슨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개념 쓸 때. 이해 갔어요? 되게 좋지 않아? 그래서 괜히 뭐 여러분이 외웠던 뭐 핵이라부터 시작해서 뭐 강대국의 뭐 하면 뭐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쓰셔도 좋아. 대체 오케이. 그것도 개념이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설명하시오라고 썼어. 설명하시오 썼다는 건요. 여기서요. 여러분이 단어를 쓸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의 단어가 다 맞냐 해서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3분 썼어요. 침식. 맞게 하려다가 그냥 경각심을 두자. 이거 이렇게 쓴 책 있어? 침식. 침투한다라는 것도 있고 침식이 있는데 침식과 이제 잠식 스며든다라는 거하고 이거는 깎는다라고 해서 마구마구 하는 건데 이 문화제국주의 침범 양상을 보면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막 폭력적으로 가지 않고요. 서서히 니들한테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더 맞는 단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 침식된다. 그 다음에 또 이걸로 써볼까? 핵이라라고 써보고요. 그치? 그 다음에 동화라고 써볼게요. 자, 문화제국주의에선 주어가 있지. 주어가 뭐야? 강대국이지. 강대국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약소국은 피해자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핵이라 시킨다라는 거에서 전부 다 이걸 통일한다와 동화시킨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를 소멸시켜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제국주의 현재 양상으로 봤었을 때 동화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의미가 없어. 그건 의미가 있고 이건 철저하게 뭐야? 지배라고 했는데 지배인데 문화적 지배지. 그러니까 니네 거 하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게 뭐가 되는 거야? 주류 문화가 되길 기대하는 거야. 메인스트림이 되길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시간이나 동화까지 갈 수 있지만 기대하는 건 이거죠. 그렇지? 주류 문화로서의 문화적 지배가 문화제국주의 목적이야. 자, 그럼 이거 목적이라고 했어. 목적이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쓴 거 4분 썼어. 4분. 뭐 쓰신 분이 많냐면 접변 쓰신 분 많아요. 접변 쓰고 문화 접변 쓰신 분이 있고 아무래도 문화 접변 진짜 너무했다. 왜냐면 1번에 뭐 나왔어요? 필요에 의한 문화의 수용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면 첫째와 둘째가 무슨 영역이어야 돼? 다른 영역이어야 되지. 그럼 필요에 의한 문화 수용이라면 자발적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적어도 쓸 때 이 정도는 써줘야지. 강제적 문화 접변까지 써줘야지. 아, 이거 갖고 아주 애잔하게 바라보면서 답 주고 싶어. 근데 그거 버렸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강제적 문화 접변은요, 뭐가 아니냐면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 볼 때 문화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어. 뭐가 목적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했을 때 이 문화 접변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양상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변화의 현상일 뿐이야.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는 현상이 목적일 수는 없어. 강제적 문화 접변을 통해서 내가 거기를 지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 맞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좀 쪼잔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쓰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뭘 요구하냐에 대해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난삽한 점을 이해하자면 여기 보면 한류, 인류, 중국인류, 화류라고 썼나요? 사실 이거는 문화제국주의의 사례에서요. 초반의 문화제국주의 사례에 비하면 반례에 들었어요. 반례에 들었던 이유가 문화제국주의 자체가 문화가 우월한 서구들이 이제 침범한 것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이지. 근데 이것과는 다른 현상이 보이는 게 이거에 대한 사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대세가 돼버리면서 반대로 얘들이 뭐가 있어? 주류 문화가 되고 문화적 지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동화까지 가요? 가진 않죠. 근데 뭐 엑소로 대동단결, 방탄으로 대동단결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지금 외국에서. 그치? 주류 문화가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획책하고, 자, 엑소가 중국에 가요. 돈 뭐 하죠? 이거 돈 벌라고요, 사실은. 많은 문화 지배인데 사실은요, 경제적 수단, 생산 수단, 그죠? 자본 획득이야, 자본. 사실 이러한 자본의 침투. 그러니까 이 자본의 주체가 뭐야? 기업의 침투지.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문화제국주의로 이어지게 된 이유가 되는 거지. 목적 자체가. 근데 여기서 강제적 문화접변이 목적이다. 강제적 문화접변은 우리가 문화적 지배를 하고 또 어떤 그 나라에서 경제적 수단을 획책하고 여기에 대한 수단적 요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야죠. 그쵸? 그게 기대했었고, 뒤쪽에 보이면은 이것에 의한 강제 수용,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한 강제 수용이 그것이다라고 쓸 때 굉장히 본인이 고민했을 거야. 강제 나와 있어. 그래서 문화 접변 쓸까? 하다가 수입 수용자의 주체성보다는 수출 생산하는 사람들의 강요. 이게 중요한 말이었죠. 수출 생산하는 사람의 강요. 자, 문화에 대한 정의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 문화는 수출과 생산의 대상이란 말이 나와 있지. 여기서 캐치를 하셨어야지. 제국주의구나. 문화제국주의구나. 라는 거. 알겠어요? 왜 문화제국주의가 된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문제 그렇잖아. 이기적 자살인지 아노미적 자살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요런 투잖아. 그지 않아? 처음에 이렇게 봐서는 모르다가 뒤에 가서, 이것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 라고 하는 스타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단어가 아카데믹하지 못하고 뭔가 좀 이상한 단어가 가끔 섞였는데 별로 신경 안 쓰이죠? 네. 뭐가 있지? 네.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컬이란 단어,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수용. 글로컬이란 단어가 너 찾았는데 미사마 유키오라고 누군지 알아요? 얘네 부활했다? 소니 회장이었어요. 소니 회장이 얘기한 게 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요. 글로벌과 로컬이 함께 됐는데 그 소니가 몰락하다가 지금 TV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국제 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 세계화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소니는 그런 일본의 특성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를 꿋꿋이 버티다가 지금 다시 부활한 불사조 같은 이인재 같은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이인재의 결말은 우리가 알고 있지.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출 생산하는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라고 나와 있어. 문화 전파 원인이 나와 있죠. 문화 전파 원인이 강대국의 지배라는 말로 안 나와 있고 수출 생산은 지배. 문화 산업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 문화제국주의는 실제로 출제가 되면 아까 썼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랑 굉장히 연관이 많을 수가 있겠네. 하나 더 갈까요? 바로 위에 보면 한류, 인류, 화류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문화제국주의의 전반적인 양상이 아닌 거라. 원래 뭐냐면은 서구 문물, 미제 문화에 잠식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발하고 왔어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 랩 배틀 아 미안해요 웃어서 그 랩 배틀이 나는 그 쇼미더머니 그게 좀 재밌더라고. 뭐냐면은 아니 생전 처음 노래 나왔고 둘이서 이런 거 아니야. 에이 너 병신 뭐 넌 노래 못해 막 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아 그 굉장히 심한 욕인데 막 웃으면서 에이 이러고 듣고 있다가 또 너 했어 그런데 나도 너 병신 막 하면서 이러다가 서로 에이 막 에브리바디 막 친구 이게 뭐 하는 짓들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인 거야. 하위 문화인데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문화구나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직거림 어떤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수용 막 이런 건가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멋있게 포장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따라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게 한국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약간은 이 랩 쇼미더머니 왜 제목을 돈 좀 벌어줘라고 안 썼을까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근데 이건 뭐냐면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제국주의 피지배국 입장이 된 나라들이었어. 이런 나라들이 뭐 하기 시작해? 다른 나라 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런다는 얘기는 이 문화제국주의 어떻게 보면 발레 형상에서 이제는 얘가 주류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면 또 상당히 독특하고 이걸 갖고 꺼내서 프랑크푸르트 입장을 냈었으니까 단순한 이렇게 역전현상에 대해서도 이게 문화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류 문화의 변동. 여기서는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주류 문화, 비주류, 그렇지? 또는 하위 문화 자체의 변동.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연관해서 낼 수 있을 것 같아. 한류가 나왔으니까 그걸 기억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엘빈 토플러 얘기 썼는데 엘빈 토플러 얘기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서양에서 동양으로 된다라고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제 사회 전반을 주관하는 기반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작용하는 심층 기반이라고 나왔어. 야 이거 누가 얘기했어? 레비스트로스야. 맞아 그거야. 일례 보편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에서 했다 그러는데 이 보편적 의식 구조라고 했을 때 이런 내면성, 성, 본성이란 거에 대해서 저쪽은 너무 일반화 시켜버렸어. 이성이란 단어 하나로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믿고 있고 개인주의 취향으로 소피스트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내면적 본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거지. 토플러는 진짜 대단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경제기증의 디지털화라 그래서 이러한 부의 이동 나와 있지. 제 이걸 관심이 부의 이동이라는 거야. 이 문화 제국주의 특징이라는 것이 살펴봤을 때 이 문화의 이동도 어떻게 보면 순환일 뿐이다. 서로 간에 뭐 경제적 부의 획득으로서 서로 간에 지배가 시작되고 이것이 지금 한류가 시작되고 이렇게 된 거다. 인피니트 호야 나갔어요. 의미 없죠? 자, 그래서 자국문화 우열 내세우면서 이익만 추구하는 문화 발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당연히 문화 제국주의가 있고 심플한 문제는 상대주의, 절대주의에서는 또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위계 그거에 대해서 내는 것도 맞겠지만 이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해결책 나와 있죠? 글로컬라이제이션 나와 있고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수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만의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문화도 배제하지 말고 전형적인 답이 나와 있어. 우리 나왔던 문제가 뭐였어요? 유네스코 협약, 문화 다양성 협약 그 문제가 나왔지. 그 해결책이 지금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의 3번. 이일 교수님도 그런 문제를 내셨지만 이렇게 조건에서 내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조건을 내니까 좀 문제가 깔끔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결국 옛날 문제하고 똑같아요. 예, 라고 말하고 3번의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읽어보시니까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를 주려고 했어요. 재밌지 않았어? 약간 이 삭막한 일반사회 시험에 청량한 하나 읽기 시험으로서 그냥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남자가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나오게 됐는데 파키스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됐었고 당한 기자가 희한한 짓을 했죠. 사실 이게 낙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응 하신 분이 있어.
왜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왜 1차적 일탈이 없으니까? 라고 하게 되는데 애초에 낙인이란 걸 나온 것 자체가요. 1차적 일탈이라기보다는 부정적 반응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봅시다. 그럼 어떤 존재가 너는 그런 애야 라고 한 게 1차적 일탈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닌 거지. 근데 이게 레머트 이론 때문에 갑자기 이게 확정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건데 낙인의 시작은 고프만의 연구나 마차의 연구에서 사실 시작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낙인은요. 우리가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 상호작용 이런 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중요한 단어를 했어요. 바로 뭐라고 했냐면 낙인은 뭐다? 부정적 반응. 그러니까 이건 뭐 부정적 상호작용이야. 일방적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이걸 써볼게요. 차별적 교제 이론 써볼게요. 차별적 교제 낙인 이론. 이 차별적 교제라고 했을 때 차별적 교제 자체가 상호작용이 되잖아. 그러면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건 일반적인 것과 다르냐. 일반적인 것과 다른이라는 의미가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이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탈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only one, 낙인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보는 순간 우리 이런 고민을 해. 낙인인지 차견지. 솔직히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범죄자 집단 거기서 걔네하고 친해져갖고 배우는 게 이게 왜 부정적 상호작용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는 환경이 있는 애들은 이걸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일탈하지 않는 애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지 이게 긍정적 상호작용이란 단어는 안 쓴다고. 그러니까 답을 누구 얘기야? 서덜랜드 얘기예요. 서덜랜드 얘기야. 그러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한다지. 그러면 긍정과 부정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상호작용의 대상이죠. 대상. 상호작용의 대상인 대상 집단이 되겠지. 대상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집단과 부정적 집단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객관적 일탈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라는 거에서 차별적 교제는 나온 얘기인 거죠. 왜? 일탈자들이란 존재가 있어야 걔네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이게 자발성을 갖든 인지하든 인지 못했든 이것을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호작용이지만 이것이 일탈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차별적 교제 이론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적 상호작용이란 단어를 다이렉트로 썼다라고 하게 되면 상호작용이니까 둘 중에 하나고 여기서 낙인이다라고 다이렉트로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적 상호작용 하지 않는다, 낙인하지 않는다가 정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쓰면 너무 촌스러우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인에 대해서 낙인을 함부로 하지 말기란 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죠. 그렇죠? 낙인을 함부로 하지 말기. 또 낙인이 주는 이득을 없애기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조건에 보면 디귿 낙인 이론에 대해서 일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일탈 현상이 발생할 때 할 때로 바꿨죠. 할 때 기억과 니은이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이야. 자, 사회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낙인에 대해서 했을 때 낙인을 가해자와 여기서 피해자 있죠. 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얘는 그냥 피해자다 보니까 해결책에 대해서 낙인 이론을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 얘 입장만 자꾸 나와 있단 말이야. 왜? 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이 낙인이 주는 이윤을 떨어뜨려놨는데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 낙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써도 되지. 괜찮아요. 낙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낙인을 남발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 낙인 하지 않는다.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본다. 괜찮아요. 확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쓰신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키스탄, 뉴욕,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것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해결책이니까요.
이 해결책이라고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문상에서 봤을 때 이중잣대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써달라라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이건 처음 봤어. 피해자.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낙인이 지속됐었을 때 얘가 무슨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치. 바로 뭐냐면 내면화 또는 뭐라고 해? 정체성을 무슨 정체성이? 부정적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거에 대해서 뭐 하면 돼? 경계하면 돼. 아니 이게 낙인이론 해결책이 돼요? 자, 낙인이론은 어디서 출발했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출발했지. 여러분 낙인을 한다 그래서 낙인을 내면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가 낙인이론의 한계점이야. 그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낙인이론은 상상론이니까 하나 더 갈까? 개인의 주체성, 능동적 주체성, 자율성이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없어? 가능한 거야. 근데 이 낙인이론에서 관심 있는 거는 낙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 낙인에 대한 내면화에 대해서 경계한다 이렇게 써주길 내가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를 어떻게 쓰셨냐면 이것과 이것이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썼으니까 단순히 이 낙인이론의 해결책을 그냥 써달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쓰는 게 원칙이다라고 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새 추세다라기보다는 이제 일탈 이론이 나오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일탈과 관계된 대상 그 자체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중잣대라 그래서 이게 있는데 두 사례 중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가하고요. 이거 뭐지 무슨 철학자 뭐 이야기 책에 나온 건데 그거였어요. 그 왜 아일랜드에 한이 있었는데 그 집창촌 창녀촌에 이제 한 개신교 목사들은 아일랜드는 무슨 국가냐면 이제 개신교를 믿잖아요. 천주교를 믿으니까 개신교 목사들은 야 목사놈이 무슨 성매매를 한다고 저는 더러운 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신부가 들어가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 한 창녀가 죽어가는구나 기도해 주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난 되게 웃겼는데. 아니,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 문제고요. 우리 사회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자, 여기서 이거요. 이중잣대는요, 사실 보면요,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누구냐면 누구의 입장? 개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개인의 입장이라고 할 때 개인의 내부적 이중잣대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게 뭘 이루기 시작하냐면 이게 발전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될 수가 있어? 집단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집단화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중잣대가 집단화가 됐다는 건 이게 뭐로 발전했다? 집합 의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집합 의식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중잣대를 하게 되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분법으로 바라본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이중잣대는요, 얘한테 같은 잣대를 놓고 어떤 존재한테는 잘못했고 어떤 존재는 잘했고가 돼버려야 돼.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중잣대고요. 이게 집단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발생할까? 갈등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이중잣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쪽 대상은 좋게 보고 이쪽 대상은 나쁘게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전 낙인이 떠올랐죠. 낙인이 떠올랐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중잣대라고 했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도대체 뭘 지켜야 돼? 라고 하니까 이때 무슨 현상? 아노미가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남녀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거 있잖아. 이중잣대 유명하게 저 SNL에서 되게 재밌는 그 재범 오빠 찌찌 파티 왜 그거 있잖아요. 그치? 그 전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여성의 비키니에 나왔을 때 어떻게 아이들 보는 시간에 무슨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박재범이 옷 벗고 우와 하면서 막 이렇게 불렀다라고 해서 여성들의 이중성 SNL에서 깐 거 내가 깐 거 아니야? 재밌었어요. 근데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건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이중잣대. 그 박재범에 대해서 뭐 우리는 뭐야라고 한 거로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예를 내가 뭐 썼어 이러면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다른 거잖아 완전히. 왜 이러세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중잣대는 어떤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었을 때 이게 집합의식이 되면 갈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중잣대가 뭐가 돼?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중잣대를 막기 위해서 명확한 규범을 내세우는 게 정답이 되겠고 이중잣대를 함부로 들이미는 게 문제가 되겠죠
라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 돼요. 이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노미에서 나와요. 아노미라는 게 여기 아노미도 있었으니까 아노미는 뭐라고 썼죠? 적절한 판단 규범 부재란 말 나왔잖아. 적절한 판단 규범 부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만한 규범에 없는 상태라고 했었을 때 규범 자체가 없는 경우 무규범 상태일 수도 있고, 그치? 또는 지금 여기 나는 이중규범 상태라서 지배적 규범이 없는 상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규범을 지키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블 스탠다드에 대한 예시에 대해서 쭉쭉 나왔는데 여기서 스스로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 넓게는 자신이 지지한 대상의 객관적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여기서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집단에 대한 객관적 판단력 상실해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 객관적 판단력이라는 데 이렇게 본 거지. 일탈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상실했으니까 얘들이 나쁜 놈들인 줄 모르고 그 나쁜 짓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차별적 교제이론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쁜 짓인 걸 아는데 그 나쁜 짓에 대해서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점점 같이 있으면서 뭐 해버리는 거야? 내면화하면서. 별로 안 그렇다라는 거지. 이것도 마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 그냥 슬슬 이제 녹아가면서 그런 게 나쁜 짓을 알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다 문제가 없다. 왜? 그 집단과 상호작용에서 배워버렸기 때문에, 내면화했기 때문에 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교만과를 상통한다. 개념의 고유한 일정한 계열 사회다수가 공유한 경우도 있다. 개인들만의 고유한 기준도 있고 사회다수가 공유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디귿이 나와 있는 거는 상호작용,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여기 나와 있죠. 판단 규범 부재로 인한 혼란, 야기, 상태라고 했죠. 아노미가 뭐예요? 상태지. 그치? 규범의 부재상 일탈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것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오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억, 니은에 대해서 뭘 써달라고 했어요? 관련되는 사회학적 이론을 써달라고 그랬죠. 사회학적 이론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걸 쓰신 분이 있어요. 상상론하고 기능론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 상상론과 기능론이 되면요, 분명히 이것도 이론은 맞기는 맞아. 근데 우리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딱히 이론론, 내가 기능론의 학자야, 내가 상상론 학자라고 부르지 않아. 상상론에 있어서 자기만의 이론을 따로 제시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뭐로 분류한다? 관점으로 분류하고 문제 출제도 그렇게 됩니다. 관점으로 출제를 하니까 이 관점을 썼을 때 이걸 맞게 볼 수 있는가 다르게 볼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디귿과 니은의 사회학적 이론, 이걸 뭘로 볼까라고 했었을 때 일탈과 관련되는 빼놔서 이걸 틀렸다고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이걸 썼다라고 했을 때 일탈 이론을 써달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도 맞게 할까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상과 기능론인데 이거 되게 웃겨. 상상과 기능론은요, 이게 상상론이지 기능론이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와. 알겠어요? 상상론의 관점에서 비판하라라든지 이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나오지 요걸 써달라는 문제는 진짜 기입형에서 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게 무슨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상호간의 비판이나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내신 분이 있었고 중화이론 나왔는데 이 마차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중화라는 거에서 낙인에 대해서 내면화를 하는데 회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치? 내가 한 짓은 내 잘못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낙인 찍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회피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마차는 낙인을 얘기한 건 사실이야. 낙인을 얘기한 건 사실인데 마차는 너무 나갔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차는 상상론 입장 맞고요. 사람마다 이제 어떤 그 원칙에 따라 다른 거 맞고 하는데 이 낙인에 대해서 여기까지 나간 거는 이게 뭘까? 이걸 쓰신 분은 낙인인 줄 모르지 않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마찰을 낼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 아닌데 마찰 낸 이상 마찰 한번 낼게요. 마찰 한번 내는데 지문상에서 풀 수 있게 그렇게 내볼 테니까 연습 한번 해봐요. 지금 왜냐면 마차가 이론을 딱 보면요, 다 설명해요. 다. 모든 일탈 다 설명 가능해. 일탈에 대해서 일탈의 회피에 대해 다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학자인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모든 걸 다 설명하게 되면 좀 약간 없어 보이는 스타일.
예를 들어 뭐 왈처라든지 뭐 왈처가 왜 없어 보이냐면 조건부를 두니까 막 모든 거에 다 만능학자처럼 돼버린 것처럼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기출 문제에 대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전부 다 작년 문제를 뽑아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강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 뽑아서 그렇게 좀 한 번씩 풀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문제 출제 내용 이제 여러분도 말씀하시고 인강 쪽에서도 해달라는 거 이제 이걸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이트에 써주시게 되면은 사회문화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회다 보니까 이제 따로 그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놓친 부분, 그 다음에 관건이 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자료들 나갈 거예요. 이게 참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일 선생님께서 있으면 드리는데 이 문제의 영역보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지엽적이라면 이런 문제를 낼 거야 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기 요구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사회문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자료도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